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2 산업별 이슈와 전망 국제곡물 분과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농업관측센터 해외농업팀 팀장 김지연입니다. 이번 분과는 해외농업팀에서 30분간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후 30분간 질의응답 및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전 촬영된 영상이 송출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사전에 받은 질의 영상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선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회원가입 후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 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들이 실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관측센터 해외농업관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주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국제곡물 수급 발표에 앞서 2022년 국제곡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거시 전망입니다.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라니냐 발생과 곡물 생산량 감소 우려입니다. 올 겨울 라니냐 발생으로 주요 곡물 생산량 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사회연구소의 엔소 예측에 따르면 라니냐는 올 겨울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3월에서 5월 사이 중립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주요 곡물 주산지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라니냐 발생으로 인한 예상 피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겨울밀 주산지인 캐나다와 미국 북부 지역은 한파가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파종이 완료되었고 겨울밀은 동면 상태로 극심한 한파만 없다면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파종 시기, 가뭄 이슈가 있었던 지역인 만큼 동면 후 생육이 시작되는 시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옥수수와 콩 주산지인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은 가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은 4월에서 5월 사이 파종이 진행되는데 예측에 따르면 이번 라니냐가 봄철에 중립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옥수수와 콩 파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옥수수와 콩 생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수확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생육기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육 상황 및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옥수수 1기작 수확과 콩 수확 그리고 옥수수 2기작 파종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곡물 수요 불확실성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곡물 소비국이자 주요 수입국입니다. 중국의 곡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인해 돼지 사육 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소비 감소로 수입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양돈 산업이 점차 회복되면서 2020년 돼지 사육 두수는 AS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옥수수 비축량 감소 정책 그리고 1차 미중 무역 합의 등은 2020년 중국의 곡물 수입량을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세는 21년에도 이어졌습니다. 2020년과 21년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곡물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돼지 사육투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더불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간 부분에서의 재고 비축 심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중국 곡물 생산 및 수입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주요 전망 기관의 2022년 중국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 이슈는 생산량을 전망치보다 하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수입량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ASF와 같은 축산 전염병의 재확산은 곡물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수입량 감소의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수입 수요 변동은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 2022년에도 중국의 축산 및 곡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높은 비료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약 5배, 암모니아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농사 재배 시 주로 사용되는 질소계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되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에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탄소 중립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증가, 그와 더불어 유럽에 발생한 재생에너지 생산 차질로 인해 천연가스 재고량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21년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암모니아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고 암모니아 가격 또한 급등하여 비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비료 가격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암모니아 생산량 감소와 그리고 지난 여름 미국을 강타했던 태풍 아이다로 인한 비료 생산 일시 중단 및 물류 지연으로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비료 가격 상승이 비료 주요 수출국에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수출 제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비료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비료인 DAP와 요소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기타 비료 또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OECD FAO에 따르면 2022년 비료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2022년에도 비료 가격은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높은 비료 가격이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질소계 비료 사용량이 많은 품목, 대표적으로 옥수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옥수수에서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콩으로 작목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옥수수 재배 면적은 감소하여 예상보다 생산량이 적어질 것이고 이는 옥수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높은 비료 가격이 지속된다면 농가의 생산비에 부담을 주게 되어 적정 비료량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곡물의 단위당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곡물 생산량 감소는 곡물 수급에 악영향을 주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현재 많은 농가들이 비료 가격 상승에 대비해 비료를 구매에 비축한 상황으로 이러한 높은 비료 가격이 2022년 상반기에 국제 곡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거시지표 전망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2년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4.3%로 전망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국제곡물 수요와 관련이 있는데 경제 성장률 하락은 국제곡물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와 가치입니다. 2021년 강세를 보인 달러화는 2022년에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와 가치는 달러로 거래되는 곡물에 대한 구매력과 관련이 있는데 달러와 가치 상승은 곡물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제곡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국제유가입니다.
2022년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배럴당 66.4달러로 전망됩니다. 원유 가격은 곡물 생산비 및 바이오에탄올 수요 관련이 있는데 전년보다 유가는 하락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높은 원유 가격은 곡물 생산비 부담과 바이오에탄올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이슈와 거시지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노 관측팀 안정욱입니다. 이번 순서는 국제곡물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1-22년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여건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2-23년은 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어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품목별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 수급 동향입니다. 2021-22년 밀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 캐나다의 가뭄과 러시아의 냉해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량의 경우 사료용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0.2% 증가가 전망되고 이에 따른 공급 여건 악화와 소비량 증가로 기말 재고율은 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23년 밀 생산량은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비량은 식용 및 기타 소비량 증가로 전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말 재고율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출 증가폭이 더 커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1-32년까지 생산과 소비는 연평균 각각 1.6, 1.5%씩 증가하여서 기말 재고율은 3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옥수수입니다. 21-22년 옥수수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중국의 재배 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라니냐로 인한 남미 지역의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작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산량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량의 경우 중국의 사료용 수요 증가와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등 산업용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기말 재고율은 전년과 비슷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2-23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에 이어 미국, 중국, 남미 국가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7% 증가가 전망됩니다. 소비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이에 따른 기말 재고율은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수수 중장기 전망의 경우 생산과 소비는 31-32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기말 재고율은 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콩인데요. 21-22년 콩 생산량은 미국, 브라질, 남미 국가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앞서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남미 지역에서 라니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콩 역시 생산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량의 경우는 중국과 브라질의 사료와 가공용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4.1% 증가가 전망되고 이에 따른 기말 재고율은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23년 콩 생산량 역시 전년에 이어 미국, 중국, 남미 국가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4% 증가가 예측되고 소비량은 2.4% 증가하여 기말 재고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1, 32년까지 생산과 소비는 연평균 각각 2.1, 2.2%씩 증가할 텐데요. 생산량보다 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율은 31, 32년에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 22년 세계 쌀 생산량은 중국, 인도, 미국의 재배 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량의 경우는 중국의 사료용 산업용 수요 증가와 인도의 공공배분 정책에 따른 식량 배급 시행, 그리고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쌀 소비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기말 재고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23년 쌀 생산량은 주요국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량은 인도, 미국 등에서의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말 재고율은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31, 32년까지 생산과 소비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31, 32년에는 32%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국제곡물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곡물 시장에서 대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가격의 현황과 단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2021년 선물 가격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밀의 경우는 미국 주산지의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상반기 상승세를 보였고 이후 북반구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하향 조정 발표와 공급 부족 우려 지속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톤당 296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남미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우려와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 증가로 상반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옥수수 역시 5월에는 13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인 톤당 275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 바이오연료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고 4분기엔 남미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생육 부진 우려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반기 콩 가격은 남미의 기상 악화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양호한 날씨와 수확기 진입에 따른 하방 압력은 콩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들어와서 중국의 콩 수입 증가와 남미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생육 악화 등은 이러한 하락세를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곡물별 가격 전망입니다. 22년 밀 가격은 수급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3.9% 상승이 전망됩니다. 반면 옥수수는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6.1% 하락이 예측되고 콩과 쌀은 전년 대비 각각 6.8%, 1.7% 하락이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주요 곡물 수입 단가 동향 및 전망입니다. 2021년 식용 곡물 수입 단가는 2021년 주요 곡물의 재고량 감소와 중국의 곡물 수입 지속, 주요 밀 수입국인 미국, 캐나다의 작황 부진으로 모든 품목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 수입 단가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유용 콩은 남미 생산량 감소 가능성과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밀 가격 동조 현상으로 전년 대비 6.7% 상승이 예측되고 밀은 20일 하반기부터 지속된 가격 상승 추세가 상승기에도 이어져 밀 가격 상승폭은 타 품목에 비해 커질 전망입니다. 옥수수의 경우 21, 22년 산업용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6.8% 상승이 전망됩니다.
이후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 31년까지 연평균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수입 단가 동향 및 전망입니다. 2021년 사료용 수입 단가는 식용과 같은 요인으로 모든 품목에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사료용 수입 단가의 경우 밀은 21년 하반기 가격 강세 유지와 22-23년 수급 여건 악화 전망으로 식용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폭은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수수는 밀 가격 강세로 인한 사료용 소비 증가와 남미 지역의 라니냐에 따른 생산량 감소 가능성으로 전년 대비 12.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다만 대두박은 주요 생산국의 콩 가공량 확대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측됩니다. 이후에는 역시 2031년까지 연평균 0.3% 내외의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 내용을 축약해서 발표드리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농업전망 2022 원고 12장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또 뒤이어 진행될 질의응답 시간에서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성주 안정욱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2021년 국제곡물 수급은 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로 기말 재고율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1년 선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로 도입되는 수입 단가의 경우 식용과 사료용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라니냐 발생, 비료 가격 상승, 중국의 곡물 수입 불확실성, 각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 정책 등이 국제 곡물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생산량은 증가함에 따라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선물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국제곡물 수급 상황과 관련하여 저희가 준비한 사전 영상을 시청하시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은 과거 2008년과 2012년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밀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여타 곡물 가격 상승을 견인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처음으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주요 곡물 수급 불안과 바이오 에탄올용 소비 증가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7년에서 8년 동안 국제 곡물 시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하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는 남미 가뭄 등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북반구 밀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재정 통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곡물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In 2021, we saw an unprecedented rally for corn, soybeans, and wheat in the second quarter. Corn and soybean prices peaked in early May with about 82% and 48% of yearly gains. For the first time in March last year, the Platts reference price for Russian wheat, 12.5% protein, and Australian premium white wheat were trading at a discount to corn, with the animal feed industry quickly switching to wheat in place of corn for the compound feed mix. Rising fertilizer prices will remain a key market driver in the early part of 2022,
This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lanted acreage of corn and wheat, which require more nitrogen-based fertilizers compared with soybeans. 세계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중 다소 주춤하였던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는 4분기 들어 글로벌 공급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차질 등도 가세하면서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충격도 지속됨에 따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되고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최근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기준금리 인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정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수입 곡물 자급률은 콩 28%, 옥수수 4%, 밀은 1% 내외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최근에는 환율 해상 운임 상승이 더해져 수입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내 식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우리는 어떻게 앞을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2021년은 국제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관련 물가 이슈가 많이 부각되던 한 해였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도 이어져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 이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창에 올려주시면 몇 분의 내용을 선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곡물협회 김학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홀딩스 김영규 전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홀딩스의 김영규 전무님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그 PT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어떤 곡물 전망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먼저 22년도 국내 곡물 수입 업체들의 구매 현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그 구매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현재 사료업계와 전분당 업계의 옥수수 구매 포지션을 보면 보통 올해 1, 4분기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 정도 부분까지 커버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건 예년에 비해서 한 두세 달 정도 늦게 구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속도가 굉장히 늦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국내 수입업자들의 구매 속도가 어떤 그런 변동폭을 못 쫓아간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의 어떤 곡물 가격의 움직임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가 하반기에는 좀 가격이 빠질 거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구매 속도가 상당히 늦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물업계에서 그 하반기에 가격이 조금 더 약세로 갈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남미의 어떤 생산량이 작년 크랍에 비해서 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것도 변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남미의 어떤 가뭄의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가격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어떤 하반기에 가격이 다시 약세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곡물 가격이나 어떤 곡물 시세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역시 남미의 어떤 기후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남미의 생산량들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펀드 포지션들의 움직임도 역시 또 봐야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2011년, 1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펀드 포지션들이 곡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서 그 펀드 포지션들의 움직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곡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물 가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임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 10월 달에 그 선임 지수인 BDI 지수가 약 5,00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1월 중순 이후로는 가격들이 좀 지수가 빠져나가면서 선물 BDI 지수가 1,600포인트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현물을 구매하는 구매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요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PT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어떤 수입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 3월부터 시작될 미국의 어떤 파종 면적, 비료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옥수수 파종 면적이 줄어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키 포인트로 봐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로 또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국경 긴장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곡물 시장에 작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실물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좀 막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곡물 구매 속도가 곡물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 구매 속도가 좀 늦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변수들의 예측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관련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곡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또 남미 생산량, 금리 인상 시기 등을 잘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곡물협회 김학수 대표님께 관련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슈들 그리고 금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첨언을 한다면 어쨌든 금년도에 다른 크게 또 영향을 미치었던 부분이 이 물류난입니다. 특히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한 그 엄청난 그 물류의 혼란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상승을 더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물류난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원화의 평가 절하입니다. 그래서 업계들에게 그러한 것이 더 가중이 되는,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그런 한 해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곡물 가격 그리고 원화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소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류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하셨던 대로 이제 시장의 큰 이슈는 중요한 것은 현업을 하시는 우리 김 전무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2012년도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남미의 그 라니냐 문제. 지금 대두 같은 경우에 수확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기작 옥수수의 파종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옥수수에서는 그 수출 시장의 40%를 남미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인 남미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 대두의 시장 점유율은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상황인데 지금 금년도 1, 4분기에 라니냐 예측에서 보면 한 3월에서 5월에는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옥수수의 또 대두의 생육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곡물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어서 4월과 5월에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의 그 파종이 시작이 됩니다. 또 미국의 어떤 그런 파종의 추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파종 상황과 곡물의 작황에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파종 면적이 늘어나고 남미의 작황이 지금 현재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할 정도의 그러한 작황이 된다면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도 그 공급망 차질이라는 물류 쪽 이슈가 국제곡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2022년에는 특히 곡물 수출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남미 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따른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님께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레이가 발표하는 그 전망치 잘 보았고요. 또 앞서 두 분 패널들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이 자료들과 발표 자료들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2022년의 국제 곡물 시장이 그 어느 해에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그 변동 요인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후 요인뿐만 아니라 또 이 지정학적인 어떤 변동 요인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러시아 군인들 10만 명 가량이 벨라루스로 가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위험. 만약에 이것이 사실화된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 밀을 수출하는 주요국이기 때문에 일부 또 상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수출 금지나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와서 이게 국제 곡물 시장, 특히 밀 시장이나 또는 상품 시장은 이렇게 가격 연동이 서로 많으니까 강하니까 국제 곡물 시장에 큰 변동 요인을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관심 있게 들었던 내용은 이 비료 가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찾아봤는데 그 미국 농업에 있어서 비료 가격이 오퍼레이팅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36%에서 한 5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되니까 오늘 발표하신 내용처럼 작물 파종 시기에 있어서 좀 이 곡물 간의 어떤 전환이 이게 만약에 50% 가까이 비용이 생산에 어떤 투입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장복 전환 쪽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발표 내용대로 이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점점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기준 이자율이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자율을 올렸는데
이게 미국의 연구를 보니까 1950년서부터 2005년까지 55년간 이렇게 실질 이자율을 하고 곡물 가격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실질 이자율이 1% 오를 때 예를 들면 옥수수 가격이 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 가격은 8.8%, 그다음 콩 가격은 6.4% 하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물론 미국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자율을 비교한 어떤 상대적인 이자율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지금 축소하고 이자율을 올리는 그러한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이 국제 곡물 가격을 이렇게 상승을 좀 억제하는 요인으로 이 거시경제 변수가 2022년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넷 제로를 선언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 또 이 속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국이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에탄올 수요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친환경적, 친기후적인 것으로 이동하면서 그 에탄올 사용 맨데이트를 강화시키고 그런 기조로 가면서 옥수수와의 어떤 경쟁이 전보다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 쪽이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한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그 시장 신호를 주고 지금 에탄올 사용량이 늘어날 거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은 그 에탄올 수요의 한 40%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이렇게 푸시업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시장, 곡물시장을 바라본다면 좀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상 운송 측면에서 곡물을 운송하는 해상 측면에서의 아직까지 다른 기관의 어떤 전망치를 보니까 운송 상당 부분 해소가 됐지만 아직까지 적체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라는 데서 조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원활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곡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니터링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에 이어서 어느 해보다도 변동 요인이 큰 한 해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들이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비료 가격, 또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탄소 제로 정책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면서 바이오 에탄올 수요의 증가의 흐름을 국제곡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국제곡물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곡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먼저 받은 사전 영상 질문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밀 주요 수출국들의 생산 악화로 인해서 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영희님께서 우리나라가 매년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식량 공급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이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식용밀의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양이 전체 밀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특정 스펙을 가진 밀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서 또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실수요 업체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느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부터 PLS라고 하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다 보니 수입을 하는 국가들에서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입하는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것이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밀과 같은 경우는 특히 식용이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이슈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식용 곡물과 또 사료용 곡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입 다변화와 관련된 현황 그리고 한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실제 곡물을 수입하고 계신 저희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김영규 전무님께 추가적인 답변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내 제분업계의 어떤 원산지 다변화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스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분업계에서 수입하는 그 소맥의 그레이드는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반대로 사실은 사료업계에서 수입하는 주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산지들이 거의 다변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40-50% 정도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또한 가격에 따라서 그 우크라이나나 동유럽, 블랙시, 흑해 주변에 있는 오리진에서 옥수수들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업계이기 때문에 사료업계는 가격에 따라서 어떤 품질에 따라서 품질에 맞는 어떤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원산지를 찾아서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음 질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가뭄, 유럽 폭염 등 이상기상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기상과 연관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올해 예상되는 기상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한솔님께서 2021년 기상 관련 이슈와 이상기상에 따른 곡물 생산 영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됐고 토론자분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작년 겨울부터 라니냐가 발생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거 곡물 가격이 높았던 2008년이나 2012년에도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주요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과 흑해 지역 등에서 이상기상이 발생하고 생산량 감소는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현재 남미 지역의 주요 곡물들이 생육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생육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작년 겨울에도 라니냐 발생으로 남미 쪽 생산량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라니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산지인 미국이나 남미 쪽에 그런 생육 상황 영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김학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 2012년 식량 위기, 에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기상 이변에 따르는 생산량의 감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라니냐 영향으로 특히 남미 지역의 어떤 생산 감소가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또 작년에 높은 곡물 가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파종기 때는 라니냐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파종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가격도 조정을 일부 받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들어서 다시 남미 쪽의 라니냐 영향에 의한 가뭄의 어떤 피해 우려가 특히 대두 수확기를 앞두고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라니냐에 의한 가뭄은 작물이 그 폴리네이션 수정을 하는 수분기에 어떤 치명적으로 수분을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라니냐 영향은 또 1월 말부터 2월 달에 파종을 해야 되는 그 브라질의 이기작 옥수수의 파종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파종을 하려면 충분한 토양의 또 수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시장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가 기상의 변수에 의한 작황, 품질의 저하는 물론 그 생산량의 감소에 의해서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또 공급이 줄어들므로 해서 시장에서는 그 높은 가격으로 곡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식탁에 식품의 가격에 인플레이션에 또 추가적인 그러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남미의 작황의 여부에 따라서 또 4월과 5월에 결정되는 미국의 파종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다시 부상되고 있는 남미의 라니냐 영향은 업계의 어떤 큰 관심사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펀드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1만 계약, 이 31만 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의 펀드 포지션이 네트로 구매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시장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펀드들이 포지션을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작년에 라니냐 불안감이 엄습했던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유사한 그런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펀드들의 관점에서는 남미의 라니냐가 지속적으로 작년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특히 대두 부분이 12월 말부터 12월 중순에 한 4만 계약 정도가 넷 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11만 계약 정도로 2배 이상 롱 포지션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두가 특히 라니냐의 영향을 지금 집중적으로 받는 1월 또 2월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라니냐에 따른 남미 지역의 생산량 감소를 모두가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 화두인 요즘 곡물 기반의 바이오 연료 생산이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이 국제 곡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탄소 중립이란 말, 넷제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탄소 중립 정책이 국제 곡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임송수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측면의 영향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배로 운송할 때, 화물선이 운송할 때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속도를 좀 줄여서 운행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그 저탄소 농업, 우리가 한국도 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생산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있어서의 탄소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은 하나로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까 제가 토론 중에 에탄올 수요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탄올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탄소 비료나 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비 측면에서도 포장이라든지 탄소를 사용하는 그러한 소비 행태를 저탄소 쪽으로 우리가 바꿀 때 그것은 곡물의 수요 측면에서 어떤 또 영향도 오고, 심지어는 지금 예를 들어서 메탄에 대한 관심 때문에 대체육에 대한 그런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소비의 어떤 변화, 혁신을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국제곡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생산 측면에서 또는 수요 측면에서 더욱더 친탄소 쪽의 어떤 정책 시행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품질은 좋아지고 이제 어떤 대량 생산에서 약 40%까지 이르는 뭐 식품 손실이라든지 폐기 쪽 이런 쪽에서에 대한 반성도 우리가 하면서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어떤 최적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게 뭐 단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장으로 국제곡물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바이오 에탄올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관련된 정책이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학수 대표님께 간단히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연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디젤이고 하나는 바이오 에탄올입니다. 바이오 디젤은 뭐 식용유 계열로서 만들어서 디젤 차에 사용을 하고요.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만들어 가지고 휘발유 차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으로서 에탄올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탄소 중립의 근간은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이 늘어나면 결국은 내연기관이 줄어들면서 연료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또 미국 정부로서는 또 석유업계 또 거기에 따르는 노조라든지 또 현실적인 그런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에탄올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그래서 지금 에탄올은 15억 갤런, 150억 갤런의 그 블렌드 월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시장을 자극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 관계상 2개 정도만 더 추가로 간단히 하고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낮은데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거나 줄인다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다른 국가에서 곡물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코로나 직후에 일부 주요 쌀 생산국에서 수출 제한을 했던 적이 있고, 지금 현재도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농업 전망 원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는 수출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년 내내 그렇게 수출세 강화하는 정책을 방향으로 움직였고, 아르헨티나도 작년 초에 수출용 옥수수 판매를 중단하는 등 국제곡물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의
우려의 수출 제한 정책이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수입국이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차질 혹은 수출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곡물을 수입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를 김영규 전문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정부가 작년부터 곡물에 대한 수출세를 인상함으로 해서 사실은 수출 시장의 경쟁력들이 좀 떨어진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팜유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각 그 생산국 곡물을 수출하는 공급국에서 어떤 수출 허가제나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격에 어떤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각국이 방역 기조를 방역 허들을 높임으로 해서 사실은 물류 부분들에 아주 큰 타격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옥수수 배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하역이 국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이 약 한 달 정도 지연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수출 물류 부분들이나 공급 체인에 어떤 큰 영향들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2 제3부 국제곡물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및 영상은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농업전망 2023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